5월 11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금요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애초 시한인 어제까지 청문 보고서를 보내지 않자 재송부 요청을 한 거죠.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들 3명에 대해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 진통을 겪고 있는 여야 협상이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일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쪽으로 결론 낸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국회 상황 반영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류 반장, 민주당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분위기잖아요. 서로 간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이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편 건데요. 네.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늘 지자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다라고 공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 반장, 초선 김웅 의원에 이어서요. 역시 초선인 김은혜 의원도 당대표 출마를 검토 중이라고요. 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화두 중 하나가 초선 당대표 가능성인데요. 그렇죠. 김은혜 네. 의원은 오늘 여러 제안을 받았고 고민 중이다. 아직 결정은 못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네, 초선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군요.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 얘기했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새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오는 14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새 후보자와 또 김부겸 총리 후보자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오전, 오후 각각 2차례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첫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력을 발휘했어서 국민들이 이 새 지도부에는 좀 기대를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여당이 아닙니다. 야당을 먼저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야당이 먼저 이렇게. 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사말도 형 먼저, 아우 먼저, 여당 먼저, 야당 먼저. 국회에서는 보기 드문 정겨운 풍경을 연출했죠. 자, 그러고 보니 거의 브로맨스에 가까웠던 두 사람의 첫 만남도 기억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님과 그런 그 예술적인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을 느끼는데요.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그리고 마음도 아름다운 분, 이렇게 윤호중 의원님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전차의 양쪽 바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맨스에서 느와르로 장르가 급 달라졌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가져간 법사위원장직을 훔친 물건 뜻하는 작물에 빗대면서 우리가 도둑이냐 설전이 일었습니다. 자,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화기애애한 인사말을 끝으로 본격적으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논의했는데요.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하고 본회의 표결까지 하자라는 민주당과 동의 못한다, 총리뿐만 아니라 부적격 장관 3인방도 같이 봐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맞서면서 끝내 평행선만 그린 채 헤어졌습니다. 박병석 의장의 중재가 무색해졌죠. 잘 될 것 같으네요. 야당 김 대표님께서는 통권 정치를 말씀하셨고 우리 여당 우리 윤 대표님께서는 그 상생을 얘기하셨으니까요. 지금 코로나 국난 위기 상황이니만큼 그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자리를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다. 총리 인준 반대가 아니고요. 장관 후보자들과 국무총리 후보자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청와대에서 보낸 4명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넘어와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임혜숙 과기부 장관, 또 박준영 해수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4명 다 지난주에 청문회를 했고요. 청문회 후 3일 내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어야 했는데 4명 다 야당의 반대로 불발된 상황입니다. 장관 3인방이야 애초에 야당이 부적격 딱지를 붙였지만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의외의 결과였죠. 이 막판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흥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야당의 반대가 검증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능력보다 도덕성만 따지고 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문 대통령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문 대통령은 왜 3명의 장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 조목조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해수부 장관 후보자라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몰락했던 우리 해운산업 다시 재건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성들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기분야.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또는 그 롤모델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자 야당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인사 기준에 맞춰 검증했는데 이제 와서 능력만 보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 서병수 인천위원장은 대통령의 발언은 청문회와 관계없이 임명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국무총리 후보자도 형식적인 보고서 채택은 하지 않겠다면서 어제 회의를 무산시켰습니다.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흠결이 발견된 후보자 3인방에 대해서 인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른 그런 상황에서 도리어 야당을 공격하는 대통령의 적반하장에 어이없을 지경입니다. 민주당은 다소 곤혹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이 내부적으로 새 후보자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낙마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대통령이 직접 셋 다 문제가 없다라고 나섰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 문 대통령은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한이 지났으니 다시 해라. 오늘 국회에 임노박 새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 재송부 요청안을 보냈습니다. 기한은 5월 14일까지 딱 사흘을 더 줬는데요. 통상 기한을 짧게 둘 경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반대로 일주일 이상 넓게 주면 여야가 더 협상을 해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으로 보입니다. 자, 남은 사흘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고 키를 쥔 건 174석의 민주당입니다. 장관 3인방 청문 보고서 야당 없이 단독 채택할 수 있고요. 그럼 바로 문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총리도 마찬가지죠. 단독 채택은 물론이고 본회의 단독 표결까지 전부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수반되는 정치적 부담인데 앞서 29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상태에서 30번째 단독 채택을 밀어붙이는 건 부담입니다. 4.7 재보선 참패 후에 낮은 자세와 소통 또 협치 의지를 강조해왔다는 점, 송영길 신임 대표 취임 후에 첫 인사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오후에 한 번 더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이 나온 상황, 분위기 어땠을까요? 김기현 원내대표님과 하루에 2번째 만나는데요. 뭐 3번째도 만날 수 있고 4번째도 만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자리는 하루도 비워둘 수 없습니다. 협조를 해주신다면 정말 정성과 성의를 다해서 논의를. 국무총리 공백은 전적으로 정부 여당의 책임입니다. 직전 국무총리 하셨던 분이 자신의 대선 스케줄 때문에 사퇴를 하셨고 대통령께서는 그 사퇴를 수리하신 겁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걱정이 된다고 하신다면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 회동 결과 예상되시죠? 역시나 답은 없었습니다. 수석급 회동 이어가기로 하면서 남은 사흘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임박로 임명 강행 의지 청문 보고서 14일까지 보내달라.
네, 신반장이 이제 마지막에 소개했고 또 뒤에 자세히 얘기해 보겠지만 오늘 여야 협상은 특별한 소득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끝난 이제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다시 심사해달라 이렇게 국회에 오늘 재송부 요청서를 보냈잖아요, 조 반장. 그러니까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사흘을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임혜숙 과기부, 박준영 해수부,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3사람입니다. 국민의힘은 3사람 다 부적격, 정의당은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됐는데요. 문 대통령이 오는 14일까지 청문 경과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조 반장, 시간을 사흘 뒤로 잡은 게 나름의 의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긴 경우에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문 대통령은 이 시한을 사흘로 잡은 겁니다. 여야 추가 협상 뒤에 청문특위를 열기엔 빠듯한 시간인 만큼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한까지도 만약에 그 채택이 안 되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의 동의 없는 임명이라는 부담을 지기는 하지만 임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가 아니다. 청와대는 최적의 후보를 추천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발탁의 취지와 이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또 이제 문제점들, 또 어떤 부분은 흠결들 이런 부분들하고 함께 저울질해서 우리가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재송부 요청이 총리 인준안 처리를 위해서 시간을 버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고 지금 아까 이제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은 협상의 필요성 자체는 또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2번이나 만났다는 것도 뭔가 좀 협상을 해보려는 그런 의지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새 후보자에게 다소 흠결은 있지만 또 결격 사유까지는 아니다. 또 김부겸 후보자도 본회의 표결까지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반면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새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다. 그리고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장관 후보자 인준 문제까지 연계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의 일괄 타결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기류는 특별한 흠결이 없다는 쪽에 좀 많이 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국회 차원에서는 김부겸 총리 인준 여부에 따라서 장관 3인방의 경우에는 무조건 강행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네, 일단 그렇게 좀 읽히는데요. 오늘 뭐 결과를 내진 못했지만 만약 이 추후에 여야 협상을 통해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을 조건으로 일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그런 결론을 내린다면 청와대가 장관 3명 모두 다 임명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야당은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은 1년도 눈과 귀를 막고 가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입니다. 여당 의원들조차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데도 기어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관 후보자들 검증에 실패했다는 건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운 계약,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도자기 밀수, 관테크 등 이 정권 스스로가 내걸었던 7대 인사 배제 원칙조차 철저히 무시했기에 지명을 철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 대통령이 이번 주 금요일 이후에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은 현 정부 들어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의 숫자가 32명으로 늘어나죠. 지금 이제 정권 초기도 아니고 사실 이제 대선이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런 분위기가 읽히는데 오늘 송영길 대표와 당 재선위원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이 문제가 좀 많이 거론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새 후보자에 대해 별 언급이 없었던 어제 의원총회와는 달리 오늘 송 대표와 재선 의원 간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쓴소리가 적지 않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임혜숙 후보자는 여성 후보자라는 점에서 보호받아야 할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은 아쉬웠다.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는 별개로 결단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네, 소장포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민주당에 민주가 없었다. 상임위 간사를 해보니 주요 정책이 상임위 위주가 아니라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더라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 1년이라도 당 중심으로 가야 한다. 대선 전까지 청와대 요청에 따라간다면 대선의 플러스 요인이 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과 박원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에서 또 패배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패배를 반성을 하겠지만 진단을 서로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마다 생각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갖는 패배의 진단, 그리고 그에 대한 변화의 방향, 이것이 잘 합의됐으면 좋겠고.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또 국민 눈높이에서 또 바라보고 이렇게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그런 것들이죠. 300일 남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정말 분골쇄신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어제 대통령 연설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의원님들끼리 또 의견들이 좀 나누는 분들이 있고요. 좀 아쉬운 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민심에 좀 기를 더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오늘 특별한 성과는 없었지만 지금 여야가 여러 번 만났고 또 내일 이후에도 또 이제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속보가 좀 많이 나오겠네요. 협상 상황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속보하면 또 정치부회의죠. 네, 신반장 잘 챙겨주고요. 그리고요, 박 반장, 국민의힘이 미국에 백신 사절단을 보내겠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국회 차원의 백신 사절단 파견을 제안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면서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미국에 사절단을 파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통으로 불리는 박진 의원, 언론인 시절 워싱턴 특파원 출신인 최영두 의원인데요. 두 의원은 내일 출국해서 미국에 일주일가량 머물면서 미국 정부, 의회,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만나서 한미 백신 수합을 비롯해 양국의 백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마침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또 미국에 가 있잖아요. 만날지 모르겠지만 황교안 전 대표에겐 이따 뒤에 또 조반장 발제인가요? 누가 준비했죠? 조반장 발제 때 저희가 좀 얘기를 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임노박 청문 보고서 14일까지 보내달라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류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선이 10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권 대선 주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세균 전 총리의 광화문 포럼을 포함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외곽 조직들도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죠. 류정아 반장이 여권 주자들 소식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맞아요. 이번 어린이날에 저희 정치부회의가 쉬어서인지 아니면은 그 대선 경선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와서 조금 전에 이제 류 반장이 유머를 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보이네요. 정말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조 반장? 옆자리인데. 네, 요즘 제가 여정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개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반장들이 안 받아주더라고요. 여정회도 혁신뿐만이 아니라 단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무튼 여정회가 5일 내내 일하는 이번 주 여권 대선 주자들도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섭니다. 민주당 빅3 후보들이 모두 이번 주에 지지 조직들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정세균 전 총리의 광화문 포럼이 오늘, 또 이낙연 전 대표의 연대와 공생 심포지엄이 어제 열렸고요. 이재명 지사의 민주평화광장 출범이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 전 총리의 광화문 포럼부터 살펴보면요. 정세균계 의원 모임입니다. 이렇게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60여 명의 의원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요. 새를 과시했습니다. 출마 선언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공약부터 먼저 내놨는데요. 들어보시죠. 국민이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적성에 맞는 직업 능력을 평생에 걸쳐 원활히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 직업 능력 개발 지원금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국민 1인당 평생 2천만 원,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앞서 얘기했던 20살이 되면 1억 원을 지원하는 미래 씨앗 통장 공약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불평등 척결을 절면에 내세운 정 후보, 여든 야든 또 진보든 보수든 함께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제안했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돌입한 겁니다. 지난 4월 재본선에 이어서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도 부동산 정책이 쟁점이 될 듯한데요. 한 달 전만 해도 국정 운영의 2인자, 총리 자리에 있었던 터라 부동산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이 부동산 책임론을 제기한 데 따른 건데요. 책임 있죠.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지. 당연히 책임이 있죠. 그리고 아마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되겠네. 뭐 그 정도만 얘기하죠.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노련한 정 전 총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었다라는 말로 간단히 이 지사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경기지사로서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더는 얘기 안 하겠다고 했는데 후보 간 신경전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 이재명 지사가 관당, 즉 관료가 지배하는 나라라면서 고위 관료들을 비판한 데 따른 건데요.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 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 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지사, 보편 재난지원금부터 기본소득까지 반대 의견을 내세운 기재부 등 관료들과 많이 부딪혀왔죠. 이 지사는 국토교통부와도 각을 세웠는데요. 이른바 김부선 때문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D는 원래 김포와 부천에 이어서 서울과 하남까지 이어지는 건데 정부가 김포에서 부천까지 김부선 노선으로 축소를 했죠. 이 지사 노선을 확정을 하는 것은 경기지사와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다라면서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1,300만 인구의 경기 지역이 지지 기반인 이 지사, 기존 체제, 기득권과 싸우면서 존재감을 키워왔죠. 그런 행보를 이어가는 듯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직 총리답게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풀겠다. 이른바 부동산부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대선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심포지엄에서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교통과 물류를 분리하고 주택 문제를 주도적 지속적으로 전담 해결할 주택 지역개발부 약진 주택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 확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현재 주거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5%, 그러니까 월소득 82만 원 이하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청년층의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즉 월소득 182만 원 이하인 사람들에게까지 그 급여 대상을 늘린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 최근 군 전역자에게 3천만 원 사회 출발 자금을 지원하자고 한 바도 있죠. 2030 계층을 겨냥한 현금성 정책 공약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에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 틈새 지지층 공략에 나선 모습입니다. 조금씩 본인들의 정책과 공약을 내놓고 있는 여권 대선 주자들, 류 반장의 스왓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왓 뭐냐? 마케팅 이론에 나오는 건데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을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은 새 후보의 강점과 약점만 일단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정 전 총리의 강점은 연륜입니다. 육선 의원부터 장관의 국무총리까지 대통령 빼고 다 해봤다라는 건데 약점은 지지율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 형국입니다.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보관을 갖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그거 뭐 알면은 벌써 했게요? 그런데 원래 누가 먼저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꼬리를 누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두 번째는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강점은 역시 전직 총리로서 가진 행정 경험이죠. 당시 지지율 정점을 찍었습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모두 안고 가겠다면서 당내 주류인 친문의 지지를 얻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약점은 엄중함의 다른 면입니다. 밋밋하다는 건데 크게 달라질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매사가 선명해질 수는 없습니다. 신중해야 될 때가 있고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고 그렇죠.
매사 선거 연설하듯이 정책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매번 선거 연설하듯이 하면 그 정치는 좋은 정치가 아닙니다. 현재 이재명 지사의 강점은 여권 내 1위를 굳히고 있는 지지율입니다. 파격적인 정책들을 저돌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사이다 발언을 하는 것 강점으로 꼽히죠. 반면 약점은 당내 주류인 친문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내일 이해찬계 의원들이 주도하는 민주평화광장 포럼이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 빅3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 일요일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있죠. 유치원 3법과 또 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박용진 의원입니다. 화제의 인물과 류 반장이 직접 통화해보는 코너죠. 그와 나의 전화 통화. 그나저나 하겠습니다. 세대 교체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출된 왕처럼 이렇게 보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지도부들 비공식, 비공개로 모셔서 해물탕에 소주 한 잔씩 나누면서 대화하고 젊은 대통령이니까 처음에 걷어붙이고 또 국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민주당이 뻔한 구도로 가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뻔하게 지겠구나라고 하는 위기감이 내부에서 엄청 팽배하거든요. 박용진이라고 하는 젊은 도전, 새로운 인물이 대선 승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서 이번 대통령 경선 과정이 민주당의 능력, 민주당의 변화, 혁신 이런 걸 담을 수 있도록 제가 몸부림을 치려고 하고요. 지금의 지지율, 지금의 구도 사실은 별 의미 없다고 봐요. 한 6개월 전에 구도에서 오늘의 이런 변화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무명가수전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번호로만 불려지던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실력, 노력, 열정 이런 걸 보고 스타로 키워내는 국민들이시거든요. 박용진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열정 그리고 그 능력을 보시게 되면 지금의 구도는 완전히 흔들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정세균, 부동산 실정 책임 설왕설래, 여권 대선 레이스 본격 시동. 어제는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오늘은 정세균 전 총리, 내일은 이재명 지사가 세를 과시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 치렀죠. 민주당에서 먼저 대선 레이스가 이제 가열된 이제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신반장, 네.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 경선을 미뤄야 한다. 이른바 연기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친문 핵심 전재수 의원인데요. 이 전 의원은 경선 연기론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제기한 인물입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본인의 발언이 당내 분란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 당원들과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당내 경선이 아니라 대선 본선에 대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대선 본선에 대한 메시지는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내에 있는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니라 당 네. 밖의 야권 후보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겁니다. 전 의원은 분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라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경선 연기론을 이어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기는 윤석열 카드도 있죠. 안철수 카드도 있죠.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 경선도 거쳐야 되죠. 네. 우리만 먼저 뽑아놓고 저쪽은 이제 11월, 12월, 1월까지도 후보 경선이다, 단일화 경선이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후보 선출 과정에서 우리가 압도당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권 경선과 후보 결정 시기가 더 늦으니 민주당도 경선을 미루자는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친문계 의원들이 참여하는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 핵심 인사들이 14일에서 15일 워크숍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도 대선 경선 연기론이 또다시 제기될지 관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야권만 흥행, 또 일종의 이제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이제 전재수 의원의 이제 분석인데,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요, 이른바 대선 주자들로 꼽히는 사람들의 반응도 나오고 있죠. 네, 그 정세균 전 총리인데요. 지도부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송영길 대표에게 공을 좀 넘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의 지도부가 책임지고 어떻게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조하에서 룰도 만들고 일정도 확정해야 된다. 네, 어제는 이낙연 전 대표도 이미 논의가 시작됐다는 말로 경선 연기론 논의에 살짝 힘을 실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 당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종합해보면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측만 제외하면 다른 후보들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룰은 선수가 정하는 게 아니다. 당 지도부가 결정해달라는 겁니다. 경기 규칙은 지도부가 정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파가
어떻게 경기 규칙을 정하고 대회 규칙을 정하든 손흥민의 역할은 골을 넣는 데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현명하게 논의해서 지도부 중심으로 잘 결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에 공을 돌리는 그런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류 반장,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어떤 입장이에요? 일단 본인은 분명한 입장을 아직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 이 네. 지사 측의 김병욱 의원은 경선 연기론에 단호히 반대한다. 당원 당규상 9월에 후보를 선출하게 되어 있고 아직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규정이라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이 지사 측 의원과 통화를 해봤는데 아무런 실익이 없는 주장이라면서 재보선 때도 당원 당규를 바꿔서 그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 또 바꾸자는 거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지금 경선 연기론으로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양쪽의 삿바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대선 캠페인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단은 당 지도부에 공을 많이 돌리고 있고 선수가 룰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발언까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송영길 대표의 입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저희가 그 재선의원 간담회에 송 대표가 오늘 참석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대선 경선 연기론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선 간담회를 주선한 어기구 의원은 대선 경선 연기 주장도 일부 나왔는데 모두 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선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건데요. 당내에서 좀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뭐 당 지도부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게 뭐 당연히 주류네요. 그럼 이제 송 대표 입장이 중요한데 송영길 대표가 혹시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대표 당선 이후에 송 대표가 입장을 내놓은 적은 없었는데요. 대표 경선 과정에서는 지금 논의하면 분란만 생긴다. 당대표가 되신 분이 고민할 일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대표의 핵심 임무는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모든 것들을 열린 자세로 응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새 지도부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고도 했었습니다. 숙고해서 곧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내일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또 행사도 있고 또 대선 출마 선언도 이어질 예정이니까 유 반장이 내일도 뭐 대선 관련 소식 정리해 주기 바라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정세균 부동산 실정 책임 설왕설래 여권 대선 레이스 본격 시동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어제 복당을 신청했죠. 저희가 속보로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홍 의원의 복당 여부를 놓고 오늘까지도 국민의힘이 시끄럽습니다. 남북 통일도 하는데 복당시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아니다. 당에 해악을 끼치는 연탄가스 같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논란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땐 가출, 본인 생각엔 외출 상태였던 무소속 홍준표 의원. 막가는 공천을 했기 때문에 그 불가피하게 출마를 하기 위해서 외출을 한 것이다. 다른 사람은 가출을 한 사람들이고. 그동안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이리 오너라 소리만 질러댔죠. 내가 이 집안의 적장자다. 알아서 모셔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다고 누가 문을 열어주나요? 집안 식구들의 반응도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막말 이미지에 너무 보수적이라 동네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본인의 복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 당을 내가 25년 지킨 사람을 어떻게 떠내기들이 들어와서 당 안방을 차지하고 주인을 내쫓으려고 합니까? 그리고도 또 주인을 갖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도대체 그게 하고 무리합니까?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겠죠. 손수 배를 눌렀습니다. 다시 당으로 돌아가서 당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파탄난 국정을 바로 세우고 정권 교체를 통한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진작에 복당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적인 악연이 있었던 사람이 당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복당 신청서를 내지 않았는데 개인적인 악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이야기한 건데요. 사실 이 악연을 굳이 소환한 건 홍 의원 본인이었습니다.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을 직접 수사했었다면서 말입니다.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뿐만 아니라
노태우 수천억 비자금 사건의 모금 창구이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뇌물전가가 두 번이나 있는 분을 이 중차대한 시기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이는 것은 이제는 부적절하다. 사실 처음부터 김 전 위원장을 공격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오자 본인이 먼저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내부에는 비대위원장 감이 없다고 나는 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 좀 어떨까? 그분은 뭐 카리스마도 있고 또 오랜 정치 경력도 있고. 그런데 김 전 위원장의 이 한마디에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지난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은 시효가 끝났다고 본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70년대생 경제 전문가가 다음 대선에 나섰으면 좋겠다면서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홍 의원이 발끈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이른바 꿈틀이 후보, 애꿎은 백종원 씨의 대선 출마설만 남긴 채 아직까지 상상 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니 말입니다. 홍 의원의 복당 문제, 김기현 권한대행은 일단 급한 문제가 아니다란 입장을 밝힌 상태죠. 그런데 홍 의원은 마음이 급한가 봅니다. 김 대행을 채근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을 소환했습니다. 우리 당 출신 두 대통령을 정치사로 구속한 사람에게도 입당을 애걸하지 않았느냐. 안철수 대표와도 합당을 추진하는 마당이다. 어떻게 같은 당 식구였던 내 복당을 막냐는 겁니다. 의원총회든 복당 청문회든 조속히 열어서 매듭을 풀어달라 김 대행에게 거듭 요청을 했습니다. 김 대행도 입장이 좀 곤란할 듯 싶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한 알의 미랄이 되겠다던 홍 의원, 당내 갈등에 미랄이 됐습니다. 남북 통일도 하고 국민 통합을 하자고 하는 정당에서 같은 동지였고 당원이었고 또 국민의 심판을 거친 분에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틈만 있으면 비집고 올라와 당에 해악을 끼치는 연탄가스 같은 정치인들이 극히 소수 남아있어 심히 유감스럽다. 홍 의원의 복당 문제를 의원총회에 붙이면 반대가 더 많을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 위에 다선은 찬성 쪽인데 이제 문제는 숫자가 초선 재선 합한 게 훨씬 많아요. 한 70명 정도 되고 이제 3선 이상이 한 30 몇 명 되죠. 그래서 의총에서 만약에 거수로 찬반 투표를 한다. 그럼 저는 반대가 많을 것 같은데요. 하태경 의원은 홍 의원의 복당 문제 때문에 당이 깨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복당 요구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 먼저다 훈수를 뒀습니다. 홍 의원이 고개를 숙인다라 글쎄요 상상이 잘 안 되긴 합니다. 홍 의원 하면 콩카콜라 이미지가 먼저죠. 어제도 여야 대선 전략에서 흉금에 있는 말을 시원하게 쏟아냈습니다. 검찰 수사나 평생 하신 분이 지금 각 분야에 날치기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우선 양아치 짓, 망나니 짓 한 그것부터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시작을 해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국민의힘을 향해 퇴행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죠.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참신성이 훼손된다면서 말입니다. 홍 의원의 복당, 윤 전 총장의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한때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금은 피고인 신분이 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검찰 기소가 유력한 상황이었는데요. 검찰총장 후보 추천일을 앞두고 수사 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었습니다. 당시에는 기소를 늦춘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론 자춘수가 됐습니다. 검찰총장의 꿈은 최종 후보 4인에조차 이름을 올리지 못하며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사심의위는 뼈아픈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 지검장은 반차까지 내고 심의위에 직접 출석을 해서 설득에 나섰는데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정당한 수사지휘였다.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면 외압이 아니라는 게 드러날 거다 주장을 했지만 결론은 아시는 것처럼 기소와 수사 중단 혼고했습니다.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눈에도 혐의가 확실했나 봅니다. 이 지검장 수사와 관련해 이른바 작품론을 꺼내 들었었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입장이 좀 곤란해졌습니다. 수사가 언론하고 누구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사가 언론하고 매우 밀접하구나 하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지난 2월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찰 인사 때 이 지검장을 유임시켰죠. 당시 이미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상태였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청했지만 결론은 윤석열 패싱 논란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유임하셨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으실까요? 현안 수사하는 분들은 계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지검장 기소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사상 첫 피고인 신분의 서울중앙지검장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이 지검장의 거취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 지검장이 다른 피고인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비수사부서로 발령을 내는 게 맞다는 주장인데요. 한동훈 검사장의 예가 있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 검사장이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물론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한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죠.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진웅 차장님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데 그분의 경우에는 왜 징계 청구를 안 하는지 이런 모든 사건에는 그 사건의 동기와 경과와 결과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등이 있어서 단순 비교를 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이 있습니다. 나름 제가 생각하는 그 원칙과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를 하려고 일관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박 장관이 생각하는 원칙 과연 뭘까요? 이 지검장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현재 중앙지검장 기소에 대해서 일부 검사들은 이제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그런 의견도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어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이제 거취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시거나 이러신 게 있으실까요? 아직은 특별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나 징계는 별도의 절차고 제도라는 겁니다. 박 장관은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하면 대규모 검찰 인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 승승장구했던 이 지검장의 거취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홍준표 문제로 당이 깨질 것 같다. 복당 찬반 갑론을박 치끌. 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이제 검찰의 기소가 이르면 오늘 이뤄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많았는데 지금 시간이 오후 7시 7분인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죠. 예,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은 넘어가는 분위기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대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아마 그렇다면은 내일쯤 이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좀 이제 가능한데요. 일단 내일 그럼 상황도 저희가 조반장이 좀 챙겨주고요. 홍준표 전 의원 얘기를 좀 현 의원이죠. 홍준표 의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어제도 저희가 이제 복당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홍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본인이 이제 복당 절차를 밟겠다고 했고 어제도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까지 그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연탄가스 정치인이다 이런 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런 발언까지 좀 나왔는데. 발언 강도가 좀 센 거 아니에요, 박 반장? 근데 사실 이 연탄가스 발언의 원조가 바로 홍준표 의원입니다. 지난 2018년이었죠. 홍 의원이 자유한국당 대표로 있던 시절에 자신을 비판하는 친박계 중진 의원들을 향해 한 말인데요. 한 줌도 안 되는 그들이 당을 이 지경까지 만들고도 반성하지 않고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 당을 흔드는 것은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직격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탄가스 발언을 한 김병민 비대위원의 말에 따르면요. 홍준표 의원뿐 아니고 다른 한 사람도 염두에 동시에 둔 발언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황교안 전 대표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직접 밝혔는데요. 당의 과거 태행이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과 같은 평가를 받아서인지는 몰라도 황 전 대표는 홍 의원의 복당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원래 우리 식구였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쓰겠다는 분을 외면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 같다, 아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황교안 전 대표가 입장을 또 내놨군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홍준표 의원이 탈당한 게 황교안 전 대표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황 전 대표가 21대 총선 선거를 이끌었었는데요. 이른바 험지 출마론을 주장하면서 홍 의원과 충돌을 했었습니다. 자기가 한번 모범을 보여봐요. 강북 엄지에 자기가 출마 선언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결국 홍 의원은 고향인 경남에서 출마를 하려고 했지만 당과의 갈등 끝에 무산이 됐고요. 결국 대구에서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황교안 전 대표가 백신을 구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어제 속보로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미국 당국자들을 만났다는 거죠. 네, 황교안 전 대표가 미국의 백신 접종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마크 네퍼 동아태 부차관보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라도 일부라도 좀 백신이 한국에 우선 공급될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네퍼 부차관보가 상부에 긍정적으로 보고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학생 지도비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국립대학교 10곳을 적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당 집행을 한 방식이 좀 놀라운데요. 카카오톡으로 학생에게 건강에 대한 안부를 물은 교수에게 건당 13만 원의 학생 지도비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또 게시판에 올라온 단순한 질문에 답변, 댓글을 달아주고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교수 1인당 500만 원씩을 지급하기도 했는데요. 학생 지도비는 등록금에서 지급이 됩니다. 학생 지도 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부풀려서 돈을 타낸 겁니다. 권익위는 적발된 국립대 가운데 3곳을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했고요. 또 교육부는 전체 국립대 38곳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 지도비 운영 실태를 특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말 유 반장 말대로 놀랍네요. 그죠? 방식이.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육군이 때 아닌 영어 남용 논란에 휩싸인 상태죠, 박 반장. 네, 지난달 육군이 새 군가 하나를 공개를 했는데요. 육군 위 육군이란 노래입니다. 우리란 뜻인데 이 새로운 군가에 영어로 된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부 한글 단체들이 국어 기본법을 위반했다면서 문제를 삼은 겁니다. 먼저 군가를 한번 좀 들어보시죠. 육군 아미 타이거 육군 고 워리어 고 빅토리 육군 네, 육군 아미 타이거, 고 워리어 고 빅토리, 워리어 플랫폼 이런 영어가 가사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껏 육군은 물론이고 해군이나 공군의 군가에도 가사에 영어를 쓴 경우는 없었습니다. 세종국어문화원은 육군 참모총장을 국어기본법 위반과 모국어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고발 조치까지요? 네, 현행 국어기본법에는 국가는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 반장, 육군 측에서 혹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어요? 네, 근데 멜로디는 네. 또 그 국악 장단인데 말이죠. 아무튼 네. 육군 측은 신세대 병사들의 취향에 맞춰서 가사를 만들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신군가 가사는 아직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도 했는데요. 이 가사 대신에 영어 단어가 포함됐던 새 표어를 한 달 만에 바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더 강한이라고 이제 영문 정관사 THE를 사용했었는데 한글로 더 강한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네, 저는 30년 전에 군대 생활했는데 정말 좀 다르네요. 그죠? 그때 뭐 팔도 사나이 알아요? 그때 있었죠? 예. 그때도 있었죠. 좋습니다. 근데 신군가가 가사만 문제인 건 아닌 것 같다는 또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네. 이 군가가 육군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데 좋아요는 800개가 조금 넘는 반면에 싫어요가 14,000여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네. 자,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일단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관련한 속보가 또 더 나오겠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홍준표 문제로 당이 깨질 것 같다. 복당 찬반, 갑론을박 시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중진과 초선 소장파 간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출마 준비 중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예상 후보군이 10명을 넘어가면서 국민의힘은 컷오프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준우 반장이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노련미냐 패기냐, 베테랑이냐 젊은 피냐,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등장하는 단골 멘트입니다. 경험이 많은 선수와 신인 선수가 경기를 벌일 때 클리셰처럼 쓰이는 말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초반 상황이 딱 노련미와 패기의 대결입니다. 중진 대 초선 소장파 간 대결 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건데요. 초선 소장그룹의 초반 돌풍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2030 세대 대변인을 자처하며 당대표 도전 의사를 밝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저렇게 13.9%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11.9%를 얻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앞서는 이변을 연출한 건데요. 여기에 초선 대표론의 주역인 김웅 의원도 8.2%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4선 홍문표, 5선 조경태 등을 그 쟁쟁한 중진들을 앞지른 결과가 나온 건데요. 중진 의원들도 예상치 못한 결과에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초선 소장그룹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는데요. 먼저 포문을 연 건 주호영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당도 정권을 되찾아서 존속하느냐 아니면 10년 야당이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인데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성장을 위한 무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 결국 경험이 많고 노련미가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번 당대표가 신인들의 성장 일기를 위한 재료가 돼선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 전 원내대표, 평소 취미가 등산이었나요?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뒷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 또 중간 산들도 다녀보고 원정대장을 맡아야 하지. 이 대선이라는 이 큰 전쟁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채 그냥 포부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 전 원내대표 어몽길 대장의 심정으로 이번 당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던졌나 봅니다. 당대표를 에베레스트 원정 대장에 빗댄 건데요. 대선까지 당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게 에베레스트 등반만큼이나 어렵다는 말이겠지요. 패기와 포부만으로 안 된다고 못 박은 건데요. 너 두 번 다시 산에 오를 생각하지 마, 알았어? 도와주신 건 고맙지만도 저 산이 아저씨 것도 아니고 말씀이 좀... 너도 똑같은 야. 대장 말 안 듣고 지 잘났다고 혼자 설치는 새끼들은 산에 오를 자격이 없어.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말고 당장 항구로 꺼져. 응? 네, 소장파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 주 전 원내대표의 도발을 당연히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았겠죠. 곧바로 답글을 남겼는데요. 옛 시졸 응용해서 역공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왜 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뇌만 높다 하더라. 조선시대 문신인 양사원의 시조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사람이 마음먹으면 못 오를 리 없다는 자신감이 담겨 있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에베레스트가 높다 돼 하늘 아래 산이라는 문장으로 첫을 열었는데요. 주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 803만 5번 올랐다고 직격했습니다. 자, 803, 대구와 경북 남부에 걸쳐 있는 산입니다. 주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 대구 수성구죠. 여기서 내리 5번 당선됐습니다. 이를 두고 803만 5번 올랐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803만 다니던 분들은 수락산과 북한산, 관악산에 도전하는 후배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험지도 아니고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만 5선을 한 건 자랑할 게 못 된다고 비꼰 셈입니다. 이렇게 중진과 초선 소장파가 각을 세우고 있는 사이 또 한 명의 주자가 가세했습니다. 주 전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5선인 조경태 의원입니다. 조 의원은 중진 의원이지만 젊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여당보다 더 젊고 여당보다 더 혁신적이고 여당보다 더 쇄신해야 합니다. 젊고 개혁적인 5선 저 조경태가 국민의힘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1968년생인 조 의원은 37살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내리 5선을 했는데 아직 50대 중반입니다. 주전 원내대표보다도 8살 어립니다. 비슷한 선수의 다른 의원들에 비해 젊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노련미와 젊은 피를 모두 갖췄다는 점을 앞세운 겁니다. 마음만은 초선 소장파에 끼고 싶은 중진 의원이라고 보면 될까요? 여기에 맞선 초선 소장파 또 다른 주자 한 명이 막판 저울질에 들어갔는데요. 바로 김은혜 의원입니다. 지난주 중후반부터 주변에서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현재 초선 당권 주자는 김웅 의원이 유일하죠. 김웅 의원에게 집중된 중진 의원들의 견제를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또 당은 떠났지만 아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초선 대표론에 힘을 실으면서 김은혜 의원의 고심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의 변화를 하는 것은 새로운 인물이 당대표가 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건 없다. 그러니까 세게 붙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결국은 당대표가 돼서 우리가 만들었던 그 정강 정책을 실현을 하라. 전당대회 무더기 출마가 예상되면서 국민의힘은 컷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후보군만 해도 10여 명이죠. 후보가 너무 많으면 정견 발표나 토론회도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울 텐데요. 컷오프제를 도입해서 1차적으로 후보를 걸러낸다는 계획입니다. 당대표 후보를 4명에서 6명 정도로 줄여서 원활하게 선거를 치르자는 취지입니다. 후보들이 너무 좀 많이 출마를 하시고자 할 때에는 선출의 편의상 컷오프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결을 해서 사무처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혹시 컷오프 명수도 정해졌을까요? 아직 그거는 출마하실 분이 확정이 안 돼서 후보 등록한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전당대회 일정부터 확정했는데요. 후보 등록은 이달 22일까지 받기로 했고요. 다음 달 11일에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컷오프 방식은 출마자가 모두 정해지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중진 대 초선 소장파 구도 주호영, 이준석, 신경전. 네, 정말 신경전이 뜨겁네요. 에베레스트 산도 나오고 803도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날짜가 오늘 정해졌습니다. 다음 달 11일이죠. 6월 11일로 정해졌고요. 후보 등록을 이달 22일부터 받겠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그 방침입니다. 아까 이제 박 반장이 설명했지만 컷오프제를 도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 선관위 회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또 어떤 내용들이 더 있습니까? 네,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을 지었고요. 당대표 선거 출마자가 10여 명에 달하면서 예비 경선 그러니까 컷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후보들이 너무 좀 많이 이렇게 출마를 하시고자 할 때에는 선출의 편의상 컷오프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결을 해서 사무처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혹시 컷오프 명수도 정해졌을까요? 아직 그거는 출마하실 분이 확정이 안 돼서 후보 등록한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은 출마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많이 모시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고위원들이 또 참 중요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당대표 위주로 선출이 되지 않도록. 네, 컷오프 방식은 출마자가 정해지는 대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 비중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7대 3이군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당원 투표 비중을 줄이자는 의견이 나온 데 대해서는 당원 당규 개정 부분은 선관위의 권한이 아니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라면서 지금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것은 시일이 촉박한 만큼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사람 10명 뭐 전후가 될 것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많이 했는데 정확히 누구고 어느 정도 숫자가 될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먼저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한 사람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네. 그 조혜진, 홍문표, 윤영석, 주호영, 조경태 의원 이렇게 5명입니다. 네. 여기에 권영세 의원과 김웅 의원은 출마 선언 시기를 가늠을 하고 출마는 있고요. 확정된 거고요, 네, 사실상. 맞습니다. 네. 네, 시기만 지금 가늠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 김은혜 의원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과는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 내로 출마 여부를 결정할 거고 초선 동료인 김웅 의원과도 미리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외에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출마를 예고한 상태고 나경원 전 의원과 신상진 전 의원도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사람만 해도 모두 11명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 11명이고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아무래도 이제 당대표 후보들끼리 전당대회 경선 룰을 놓고 이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뭐 그동안 이제 룰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게 쟁점이에요, 신반장?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게임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네. 이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7대 3. 30을 네. 어떻게 조정하느냐입니다. 이 룰이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서 후보들마다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영남, 중진 후보들은 당원 투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영남은 당원 밀집도가 높고 또 중진들은 당 생활을 오래 한 만큼 당원들과 유대감도 좀 깊은 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조경태 의원이나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례를 앞세워서 당원들의 뜻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그 초선과 소장파 의원들은 여론조사비를 높여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당원보다 일반 민심의 비중이 클수록 단순히 선수가 높은 후보들보다 아무래도 인지도나 참신함이 있는 후보들이 유리할 텐데요. 김웅 의원도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선 그룹에서 현행 룰은 우리 당과 국민 사이의 괴리를 부른다 이런 지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소장파의 조력자인 하태경 의원도 민심과 동떨어진 경선 룰을 고집하는 건 스스로 정권 교체를 걷어차는 일이다 이렇게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소장파 안에서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또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 당신과 그 민심의 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은 또 일각의 시선일 뿐이다. 룰은 또 당 공식 기구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그런 입장도 밝혔죠. 자, 그나저나 이때 또 몇 가지 속보가 들어온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일단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언론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한마디 했네요. 네, 한겨레와 좀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 일부에서 김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해설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이런 분석이 좀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내가 윤석열 전화나 기다리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무엇 때문에 요청을 기다리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지금껏 한 번도 내가 먼저 가서 누군가를 도와주겠다고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도 내년 정권 교체 가능성을 한 70% 정도로 예상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70% 정도라면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아, 윤 전 총장이 아니고 국민의힘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로 특정인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야권의 적절한 대통령 후보감으로 어떤 사람이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김 전 위원장 마음이 좀 많이 상한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좋아해요, 조 반장? 왜 이렇게 웃어요? 귀여우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그리고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생당 후보로 나섰던 인물이죠. 한때 이제 수봉이 형이라고도 불렸는데 이수봉 전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로 민생당이 내홍을 겪고 있다면서요? 네, 민생당이 오늘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보궐선거 후 사퇴한 이수봉 전 위원장이 직인을 훔치고 불법 당무위원회를 개최한 등 목리를 부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비대위원들한테 위임을 한 건데요. 하지만 2주 뒤에 일방적인 사퇴 철회를 주장하고 번복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생당은 전직 대표가 2주나 지난 시점에서 사퇴를 철회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그리고 법리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직인을 절취하고 무단으로 도용했다. 이제는 추종 세력을 모아서 당 최고 집행기관인 당무위원회를 불법적으로 개최해서 당의 공조직 집행기관을 흉내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생당 사무처는 일단 법적 소송과 형사 고발 조치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도 이제 고발 조치까지 강행한 상당히 이제 민생당 내부가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군요. 자,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대선 관련 얘기를 했고 이른바 빅3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민주당에서 대선 출마 의지를 또 사실상 밝힌 사람이 또 있죠.
네, 원조 친노라고 불리는 이광재 의원인데요. 강원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강원 전략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송기현, 허영 의원 같은 이런 여당의 강원 지역 의원들을 불러서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자리였는데 사실상 대선 출마 첫걸음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평가가 많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공식 출마 선언에 앞서서 지역 주민들에게 대권 도전 의사를 먼저 알리는 자리의 의미였다는 설명이고요. 또 내용상으로는 세종대왕의 리더십에서 용기를 얻어가고 있다라고 이 의원이 말을 했다고 하고요. 이 의원은 시대 과제가 무겁고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망설였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인류 국민을 서포트하면서 채우겠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아까 국자 말씀하신 빅3 주자 이외에도 김두관, 박용진, 이광재 의원 등 주자들이 대거 경선에 뛰어들면서 이렇게 경선 분위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제 민주당 쪽부터 지금 이제 대선 레이스가 좀 가열돼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내일도 무슨 행사가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평화광장 포럼이 이제 있는 건데요. 이재명 지사를 이제 간접 지지하는 그런 포럼이고 오늘은 정세균 전 총리였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발기인이 10,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15,000명으로 늘었다고 하고요. 아, 그래요? 예, 오선의 조정식 의원 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이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역 의원 이제 18명을 포함해서 50명 정도의 발기인들이 이제 참석을 한다고 하고 아, 참 내일 또 뭐 누가 출마 선언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지사 양승조 지사인데요. 네. 세종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고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이 세 가지를 3대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저출신이요? 저출생. 출생. 좋습니다. 아, 그리고요. 조국 전 법무장관이 SNS에 분노의 글을 조금 전에 올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렸는데요. 이 과거에 국정원이 저에 대해서 사찰을 벌인 자료에 대한 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를 통해서 받은 자료의 일부를 공개한다면서 A4용지 7장 분량의 자료를 함께 올렸습니다. 그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까지 했었는데요. 자, 그중에 딸의 외고 국제반 재학 정보 수집 및 활용이라는 대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를 두고 조 전 장관, 이명박 박근혜 시절 국정원이 내 딸에 대한 정보까지 취합을 했다. 정말 화가 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 아예 문건을 공개했군요. 네. 아,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시민 천여 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국 흑서의 저자 중 한 사람이죠.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를 비롯해서 이 시민 1,000여 명이 조 전 장관의 불법 행위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인당 100만 원씩 총 16억 원이 넘는 이 손해배상 소송인데요. 이들은 조 전 장관이 장관 지명 후에 불거진 사모펀드 또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상습적인 거짓말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신바장, 정치권에서 이런 취지의 소송이 전에 있었던가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이 곽상원 변호사가 이 시민들을 모아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상대로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기억이 납니다.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에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면서 곽 변호사가 시민들을 모아서 소송을 냈었고요. 결과는 원고 패소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네, 뭐 아직 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원고 패소 결정이 날 가능성이 좀 높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법조계 시각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취지와 이제 골자가 비슷하니까 그런데 다만 이 조 전 장관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또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 이 기존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이 된다. 하지만 이 소송을 통해서 위정자들의 입과 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현재 언론과 유튜버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악행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류 반장이 소개했지만 내일도 이제 민주당 대선 관련 행사도 많고 또 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내일도 이제 여야 간에 협상이 진행될 거니까요. 정치부회의에서 관련 속보 잘 취재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제목 잡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중진 그리고 초선 소장파 구도, 무더기 출마의 컷오프 도입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제16회 입양의 날, 사회적 편견 줄여야입니다. 오늘은 제16회 입양의 날입니다.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바람과 달리 상황은 어렵기만 한데요. 코로나 영향으로 입양 아동 수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입양아 학대 사건들이 불거지면서 더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죠. 하지만 전체 아동 학대 사건에서 양부모의 가해는 0.3%에 불과합니다. 사랑을 다해 키우는 양부모들이 대다수라는 건데요.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의 기회가 뺏기지 않도록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 줄여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 떨어져.